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감상과 비평 이제 12번째 시간이죠. 이제 아마 이제 그 또 밀리지 않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계약하는 걸로 하면은 이게 아마 마지막 그 이론 수업이 되겠죠. 더 이상 온라인 수업을 좀 그만하고 싶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지금 시기상 계약을 조금 미루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미루진 않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제양식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과제도 내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을 좀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좀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써주신 걸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뭐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요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위주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뭐 찾아봤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알려주면 되니까 어쨌든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국제항식이 어떻다 그랬죠? 하나의 어떤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실용적인 양식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디자인들처럼 모두 다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다 제거를 하고 어떤 그 기능에 충실한 예를 들면 건물이 뭐 많은 인원을 뭐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뭐 제작이 된다던가 혹은 이런 서랍장도 최대의 공간을 좀 활용하면서도 또 어떤 뭐 이렇게 열 꺼내고 뭐 넣는 그런 기능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또 외관상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장식적인 이런 우리 눈에 어떤 들어오는 이런 곡선들을 좀 제거를 해서 좀 깔끔하게 보이는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모던하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즘에 좀 엄청 심화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미니멀리즘인데 여기서 이제 뭐 칼 안드레가 작품을 만들었던 이 형태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물성 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벽돌들 있죠. 이 벽돌로 어떤 형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벽돌들을 모아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벽돌을 만든 것처럼 보여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존에 이제 조각 작품의 어떤 그 구체적인 형태라던가 아니면 건축이나 어떤 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기념비 조각 같은 거, 예를 들면 위인 조각을 굉장히 크게 조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술의 그 수단화를 떠나서 미술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성질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바닥에 그 입체성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바닥에 깔은 거예요, 이거를. 편편한 바닥에 편편하게 작품을 깔아서 그 어떤 그 규칙을 배제하면서도 그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뭐였죠? 하나의 어떤 그 종착점으로 다 귀결해서 나아가는 그 형식을 지향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각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입체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다 환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떤 입체 형태에서도 가장 단순한 입방체의 형태로 사면의 육면체로 환원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더니즘의 가장 좀 극단에 있었던 그린버그식 환원주의 모더니즘은 뭐라고 했어요? 회화는 뭘 지향을 해야 된다? 회화는 결국 2차원 평면이니까 평면성을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응? 그 캔버스 위에도 물감 층이 완전히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색만 남게 되는 색면 추상 회화가 등장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크 로스코 그림을 저희가 보고 이제 비교하는 활동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도널드 저드라는 애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너네가 그 캔버스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캔버스에도 뭐가 있다? 두께가 있다. 응? 그 두께가 있는 캔버스는 결국에 뭐야? 평면이 아니라 입체지 않냐? 응? 그럼 우리는 이 평면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성 자체, 이 재료 자체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재료를 그러니까 미술에 쓰이는 그 재료들 그런 것들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어, 모더니즘의 종착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작품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그 네모난 판들을 벽에다가 붙여놔가지고 그 캔버스 옆면을 강조하는 형식을 보여줬다고 했죠. 이제 그 칼 안드레도 그런 개념을 좀 받아들여서 결국에 우리가 입체 작품이 지향해야 되는 점 그리고 미술이 지향해야 되는 점은 어떤 인위성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물성 자체를 좀 강조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벽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게 뭐야? 이게 미술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작가의 의도를 좀 찾겠죠. 그러다 보면 미술이란 게 결국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 미술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선 그냥 물성 자체를 강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거는 이제 개인의 그 취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활동들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작가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각 작품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굉장히 잘 조각하고 사실적으로 만든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조각의 한 테마로 볼 수가 있네라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이 작품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다비드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시면 이게 왜 옆으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이게 뭐지? 여기서 계속인가? 잠시만요. 자, 이거는 이제 도나텔로라는 르네상스 초기 작가의 작품인데 이런 식의 입체 작품을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깎았죠. 응? 이건 잘 깎았다. 그리고 돌로 이걸 어떻게 깎았을까? 되게 신기하다. 응? 여기에 손에 있는 이 공간감이나 어떤 이 손이 방패를 쥐고 있는 이 묘사들이 굉장히 좀 사실적이네. 굉장히 잘 깎았고 어떤 작가의 어떤 이런 그 특징이 좀 잘 나타난다. 그리고 뭔가 이 인물의 인상 쓰고 있는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고 이 성조르저라는 인물을 어떻게 좀 우러러 보일 수 있게 이상적으로 좀 표현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 이런 작품에서 우리는 어떤 그 표현성이나 어떤 기술적인 면모는 학습을 할 수가 있지만 보다 또 획기적인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조금 미비할 수가 있죠. 응? 그런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어,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나텔로의 이 작품보다는 칼 안드레의 그 단순한 작품이 어떤 우리 사고의 전환에는 좀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바로 개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작품을 더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뭐 조형 요소와 원리라던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미술 감상과 비평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칼 안드레 작품보다 그러니까 이 작품보다 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는 이제 개인의 취미인데 그 취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우리가 타인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느냐가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이 과정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의 느낀 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법칙이나 우리 이성의 탐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땐 더 타당한 것 같아.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타당한데 그 이유는 모더니즘 같은 거는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주입해주는 개념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그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한테는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내 개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걸 보고 봤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 봤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어떤 기능성 때문에 그 세리프라고 하는 돌기가 있는 서체에서 돌기들을 다 제거를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그 명시도가 가장 높게,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명시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높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군더더기를 다 제거한 가장 뭐 직선적인 형태, 그리고 곡선적인 형태로만 만들어진 이런 깔끔한 서체들, 산세리프 체들이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레너라는 뭐 푸트라 활자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산세리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이게 뭐 세로로 더 길거나 아니면 뭐 가로로 더 길거나 요 차이입니다. 혹은 뭐 정방형이라던가, 정방형은 이제 방형이라 하는 것은 사각형을 얘기를 하는데 정자가 붙으면 뭐예요? 사방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 얘기하고 직사각형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방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냐 아니면 장방형, 말 그대로 긴 형태의 그 사각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느냐. 뭐 긴 사각형은 두 개가 있겠죠. 세로로 긴 장방형이 있을 것이고 가로로 긴 장방형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딱 보자면 세로로 긴 장방형에 속하겠네요. 요 서체들은 그런 식으로 간단한 산세리프지만 거기에서도 이런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일자 보시면, 일자는 여기 그 머리가 이렇게 산세리프처럼 튀어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이 I랑 중복되는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일자를 넣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O는 이렇게 긴 거, 혹은 이렇게 세로로 긴 것, 이것은 좀 더 얇은 것, 이건 이제 숫자를 의미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것들 중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다른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사선을 긋는다던가, 사선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어주는 것도 있는데 영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칠자의 경우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제 요 1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 필기체로 썼을 때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십자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이랑 7을 좀 구분해주는. 근데 그건 그랑 좀 별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을 배우도록 하죠. 근데 이건 다 저희가 앞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학습했던 것들을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어원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근대 이후, 탈근대라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포스트는 이제 후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더니즘의 후, 모더니즘의 뒤, 혹은 이제 포스트는 반대, 모더니즘의 반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였어요? 어떤 하나의 그 목적지를 가지고, 혹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지향해야 될 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이데아처럼 우리가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하나가 분명하게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모더니즘 건축, 특히나 이 국제 양식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기능성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건축을 디자인했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기능성은 이제 뭐 기능성이 이제 상관없고, 뭐 작가의 어떤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의도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뭐 기능만을 추구했던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기능 이외의 어떤 미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감정에 뭐 이렇게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뜻이고, 모더니즘의 지나친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1980년대 이후의 예술 경향이다. 자, 여기서 지나친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성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좀 흥분하면 넌 이성을 잃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사고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가 흥분했을 때는 이렇게 오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성의 반대는 뭡니까? 바로 감성이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운다는 것은 사실 그 영화를 통해서 영화는 이제 뭡니까? 우리한테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실제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영화라 함은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시각 이미지들은 다 허구죠. 응? 혹시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는 이유는 어떤 이성이 아닌 우리의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머릿속에서
그 가짜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 머릿속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심리적으로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봤던 이런 디자인들은 어, 우리의 어떤 편안한 마음이나 이런 거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들에는 어떤 스토리도 없고, 근데 이 물건 자체에도 갑자기 스토리를 넣기 시작합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생물이죠. 그냥 우리가 쓰고 뭐 버리는 이런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이 도구에다가 어떤 생명성이나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봤었던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간에 봤었던 그 맨디니의 안나 G 시리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했었죠. 그때 자, 이 안나지 시리즈에서 뭐였습니까? 이건 그냥 코르크 딱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주의 양식으로 보면은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코르크 마개만 잘 따면 돼요. 근데 그 잘 땄을 때도 생산을 가장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돌출된 부분 이런 건 다 제거를 해야겠죠. 장식적인 것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산을 할 때 이런 요철이 있으면은 좀 더 그 틀을 나눠야 되고 뭔가 공정 과정이 더 들어가니까 불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이런 라인들이라던가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곡선들 다 필요가 없고 얘를 이렇게 인체 형식으로 만든다? 이건 국제주의 양식에서는 좀 어긋나는 행위예요. 근데 이 맨딘이라는 작가는 여기다가 왜 이런 걸 부여를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무생물이고 이런 도구적인 것들에도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개념을 부여를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뭐 안나쥐라고 하는 이 대표 캐릭터가 있고 얘의 뭐 남편이 있고 아이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패밀리가 됩니다. 나중에 가족이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제 시리즈별로 모으는 왜 요즘에 저희들이 어떤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인간의 감성을 좀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모으고 싶은 어떤 그 수집욕까지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코르크 병따개는 집에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뭐 한 개 있고 뭐 여분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얘를 이제 시리즈별로 뭐 수십 개씩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때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프루스트 의자에서도 제가 포스트 모던적인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기능에서 새로운 디자인은 없다. 그러니까 왜 이전까지 이제 모더니즘에서 뭐였어요? 가장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신미적인 디자인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봤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파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등장했던 게 이제 패러디랑 차용, 패스티시라고 하는 차용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쓰면서 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건 이제 복제죠. 근데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다 이제 어떤 나만의 생각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것도 새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설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맨딘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디자인은 없다. 이 말은 새로운 형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의자를 디자인하면은 그 리트벨트가 디자인했던 이런 의자 있잖아요. 그 데스틸에서 직선적이고 그 삼원색을 사용을 하는 이런 디자인 이런 건 이제 이전에 없던 디자인이죠. 굉장히 좀 혁신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왜? 이미 의자는 다 나왔어. 의자의 디자인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에 치중하지 말고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나의 생각이랑 어떤 나의 패턴 혹은 그 나의 어떤 그 디자인 이미지만 중요한 거야. 색깔 같은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패턴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루이비통 가방을 봐도 거기에는 항상 그 루이비통만의 고유의 패턴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박스의 형태나 가방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다 거의 유사하죠. 예를 들면 프라다라던가 뭐 구찌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명품들은 다 어떤 기본적인 형태 틀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들 로고만 박아버리면 새로운 디자인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런 색상이라든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방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있긴 합니다. 뭐 에르메스라든지. 근데 걔네들도 그 하나의 전형적인 디자인이 있고 매 시즌마다 나오는 거는 거기에 어떤 색깔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버클을 좀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꾸면서 새로운 걸 만들죠. 근데 그게 새롭다고 하면서 신상을 내보내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이렇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학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모더니즘에 지니고 있는 추상성과 현학성에 반대하고 개성 다양성성 그리고 뭐 탈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해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결합을 주장하였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또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었던 추상성과 현학성. 현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저 뭐야 뭔가를 이게 두 개, 현학이 여기에는 이제 한자가 없어서 그 어떤 현학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두 개 다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어떤 학문을 중시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뜻으로는 현에는 이제 뭐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자를 쓸 경우에는 학문을 자랑하는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현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도장사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이 있어요. 동양의 학문. 그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검을 현자를 써서 검 따는 건 어때요? 검은 학문, 뭐 이렇게 나쁜 학문이 아니라 그만큼 그 학문이 어두워서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한자마다 다른데 교과서에는 어떤 한자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 다 문맥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얘기한다. 한마디로. 현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자랑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어려운 학문 자체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네,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전까지 어떤 그 생면 추상 회화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배웠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핵심은 그거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그 회화의 평면성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그 사고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철학적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모더니즘 자체는 현학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현학성에 반대를 해서 그럼 뭐야? 우리가 그냥 보고 바로 알면 돼요. 다이렉트로 뭐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어떤 다른 걸 의미한다던가 이 이미지의 이중성 뭐 알레고리라던가 우리가 왜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뭐 그 옛날 이제 뭐 고대가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세 시대 때 이때는 하나의 이미지에는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은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내가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대상에는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비둘기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 비둘기에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양치기 소년을 내가 그렸어요. 그럼 거기에는 그 뭐야 예수님의 어떤 개념을 반영한 것도 있고 뭐 백합은 이제 뭐 순수한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랑 상관없는. 그래서 그런 알레고리들은 어때요? 다 내가 배워야 하는 현학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바가 된 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에서도부터 계속 이어졌던 개념들이 좀 지속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탈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이성적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무의식을 강조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왜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뭘로 행동을 한다? 어? 이성도 존재를 하지만 보통 이제 무의식이라는 어떤 본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좀 좌지우지한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에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자라는 사고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낭만주의에서 다른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림 자체에서 우리한테 감정을 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작품들을 그렸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탈이성적인 사고로서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은 결국에 뭘 했습니까? 어떤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결국에 회화라는 그 어떤 평면이란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감정에 울림을 주는 그런 활동을 했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재현성이나 이런 관념색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더 이제 완전 단순하게 우리한테 어떤 감정에 감흥을 주는
혹은 이제 그 형태로서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기에다 이제 개념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 개념을 읽고 아 이래서 이런 걸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모더니즘적이라도 볼 수도 있죠.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착점이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더니즘 자체는 하나의 어떤 지향점은 없는 것이고 지향점은 없어요. 그냥 다양합니다. 근데 그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모더니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비판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크게 나가면 모더니즘은 결국에 하나의 지향점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지향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지향점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그 어떤 이성 중심의 이성으로 어떤 걸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걸 버리고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답은 없으니까. 응?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점이 있으면 개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지향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향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개성이나 다양성 나올 수 없죠. 여기 하나에만 부합해야 되니까 굳이 따지자면 얘네는 다양성이 어, 하나의 뭐 목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뭐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결합을 주장하였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전에 모더니즘은 다 뭐예요? 순수 예술만을 강조했죠. 예술만을 강조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요소로 이제 대중을 끌어들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을 뭐 결합을 했다 이런 것은 어떤 대중에 있는 매체를 순수 예술의 매체로 끌어들인 것도 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팝아트도 크게는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그거예요. 이전까지 존재했던 어떤 그 생면추상회화의 어떤 그 순수 예술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마를린 먼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연예인 이미지 있지?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컴벨수프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오뚜기 참치 같은 거 우리나라에 그런 걸 이제 앤디 워홀이 막 그린 건데 이제 그 오뚜기 참치 그림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파하면서 예술이 우리한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순수 예술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개념의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또 뭐 과거 양식으로부터 색상, 장식, 질감 등을 차용하였다. 제가 아까 앞서 얘기를 드렸죠. 그 맨디니의 어떤 프루스트 의자에서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창조라는 것은 이전에 아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창조로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왜 우리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런 차용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패러디의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차용이라 하면 어떤 게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괴수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괴물들 나오는 그럼 괴물들 자세히 보시면 다 뭐가 짬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고질라라는 것은 뭐 도마뱀이랑 공룡의 어떤 그 거대함 뭐 그런 거를 차용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좀비라는 것 좀비는 좀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설왕 같은 거 설왕 같은 거는 뭐예요? 그냥 원숭이인데 거대한 원숭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새롭게 변형을 시켜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뭐 개수 영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영화는 대부분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요소들을 결합해 선명하고 대담한 디자인을 탄생시킨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요소들,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시간에 이제 조형 요소와 원리 얘기할 때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조조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화는 조화인데 서로 극명히 다른 것도 두 개를 대립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어,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어울리지 않는 것들끼리를 보면 어떤 그 명쾌함이 더 떠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니라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한가람 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그 극명한 어떤 대조조화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했죠. 한쪽은 이제 화강암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반대쪽은 이제 철근과 유리로 지어진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그게 이제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 반은 절반은 이제 돌로 되어 있고 전통적인 재료죠. 근데 반대쪽은 뭡니까? 산업혁명의 어떤 근대화를 상징하는 철근과 유리로만 지어져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도 대조조화를 크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좀 극명하게 느끼는 여기 보세요. 반은 이게 돌로 되어 있고 반은 유리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루브르 박물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개념에 해당할 수가 있겠네요.
그 루브르 궁전과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의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이죠. 뭐 다 아시는 이미지죠, 요거는. 자, 보세요. 요것도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으로 볼 수 있죠. 극명히 다른 두 가지 요소를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이 건축물과 이 앞에 보이는 굉장히 단순하고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에 그 이때 당시에 파리 그 시장이 요걸 이제 계획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명소가 됐죠. 이 피라미드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의 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뭐, 그래서 뭐 진리관, 뭐 슐리관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로 이제 다 통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통합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책으로만 봤어요. 어쨌든 굉장히 좀 멋있죠.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대조조화가 느껴지죠. 그게.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요소들을 결합해 선명하고 대담한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뭐 이 외에도 뭐 지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들을 뭐 표현한 거예요. 지금 색깔에 보시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 근데 크게는 뭡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죠. 대칭을 이루면서도 변화를 준 것은 뭐예요? 변화를 준 것? 색상의 변화를 줬죠. 색상의 변화를 주면서도 어떤 이 대칭적인 속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변화와 통일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적으로 아름답죠. 자, 그럼 이 소사스, 에토레 소사스라는 이 작가는 그 맨디니랑 같이 활동했던 이탈리아 디자이너예요. 이분 돌아가셨네요. 맨디니는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네. 살아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소사스랑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모더니즘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뭡니까? 이건 칸막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책장이에요. 책장. 근데 이 책장은 보네요. 책꽂이 겸 공간 분리 칸막이다. 아, 그래서 칸막이 썼구나. 이건 이제 책꽂이로 쓰이면서도 이제 어떤 섹션을 나누어주는 그 칸막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뭐 목적을 가졌나 봐요. 근데 어쨌든 기능주의,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책꽂이가 어때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책을 꽂을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꽂다가 갑자기 여기는 기울었죠. 응? 한 몇 도지? 그래서 한 45도 기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기울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덜 꽂게 되죠. 같은 공간에 썼을 때 여기까지 꽂으면 여기까지 다 깔끔하게 다 꽂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책을 몇 개 못 꽂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더 이렇게 늘렸으면 더 많이 꽂을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 몇 개 안 못 꽂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 색상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뭐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런 우리가 가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앞서 봤던 것처럼 어떤 실용성이나 그 목적에 굉장히 부합을 해야 됩니다. 서랍장이라는 것은 서랍장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어때요? 책장의 목적을 잘 이룹니까? 잘 이루지 않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뭡니까?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는 작가의 이 작품을 보시면 새 주전자라고 하는 원색의 손잡이와 뭐 새 모양 장식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디자인의 특징을 보여준다. 굉장히 좀 설명이 너무나 간략합니다. 풀어드리자면 뭐냐면 이 주전자라는 것은 뭐예요?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물을 이제 어디에다 담을 수 있는 그 기능에만 충실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 새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이거 왜 넣었을까요? 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물이 끓으면 그래서 휘리릭 하면서 휘파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새에서는 이제 새소리처럼 새가 이제 쥐저기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럼 어때요? 뭔가 이거는 그 주전자인데 쓸데없이 새의 어떤 소리가 나면서 우리의 어떤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고 좀 재미를 줍니다. 근데 그런 재미적인 요소는 사실 이 기능적인 면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냥 이 물이 끓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극명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새소리가 난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기능적이겠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손잡이도 약간 좀 틀어지게 배치를 했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색감에 있어서 좀 안 어울리는 색깔, 뭐 파란색과 빨강색을 같이 막 곁들여서 썼죠. 이런 포인트를 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포스트 모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턴 글레이저라는 이 작가는 이 아이러브 뉴욕이라는 것 마크를 디자인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술과 대중예술을 결합한 사례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을 좀 보여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서울 보시면 슬로건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뭐 디자인 서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울을 좀 디자인하겠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러브 뉴욕도 지금 보시면 뭐 소요 파동 직후 경기 불황으로 겪고 있던 1975년 뉴욕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기획한 광고 캠페인 디자인이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지금 원주시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 이렇게 통합니까? 잘 안 통하죠. 응? 그러니까 뉴욕을 사랑하자 이 말 자체에는 우리 뉴욕이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뉴욕 시민들이 다 집결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이 뉴욕을 사랑하고 이 뉴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운동을 하자. 뭐 예를 들면 뉴욕을 좀 개선시키고 사람들이 이때 이제 관광지로서는 얘네가 이제 좀 젬병이었어요. 그 뉴욕이. 그래서 떤 관광 명소로서 매김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뉴욕을 사랑하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캠페인들을 벌이자.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시민들끼리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어떤 그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사람들의 어떤 그 뉴욕 자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전에 어떤 그 기능적인 그 산세리프체에서 다시 뭘로 돌아왔습니까? 세리프체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 필기체스러운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직선이 딱딱 떨어져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여기도 동그랗고 여기도 뭐 동그랗고 뭔가 이렇게 필기체스러운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어떤 우리 사람들한테 이전까지 어떤 딱딱한 이미지들보다는 좀 더 우리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빨간색 하트라든지 이런 이미지에서 감정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능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어떤 대중들의 감정에 좀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저 뭐야 뉴욕시 뭐 하단에 저축 하단에 있는 그 911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부서져서 여기 밑에를 이제 검게 그을려가지고 또 마크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응? 근데 이제 그거는 뉴욕시에서 좀 부정적이다 해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활동도 한번 했었다. 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6개월 동안 그 슬로건을 들고 활동할 예정이었는데 공익성을 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10년 동안 지속을 합니다. 지금도 이건 꾸준히 나오고 있죠. I love 뉴욕 티셔츠도 있고 이때 당시에도 이 로고를 가지고 티셔츠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실제로 그 뉴욕의 어떤 그 디자인 상품에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활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콘서트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어떤 그 부가적인 수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뭐 경제난에서 좀 해소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디자인 슬로건 사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뉴욕이라는 시를 더 알리게 된 계기도 되었고 지금 우리도 요 마크 때문에 지금 요 사건을 좀 보고 있죠. 물론 몰라도 알고 있는 도시긴 하지만 그만큼 유명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타임스퀘어라는 것도 어떻게 보시면 하나의 그 하나 그 도시를 이제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코너에 있는 가게 그 정관관일 뿐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많은 행사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기도 합니다. 연말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밑에 뭐 재창조된 디자인 찾기에서는 뭐 훌륭한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도 감각적이고 뭐 봤을 때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굳이 보면은 그럼 이제 모두 다 배웠죠. 응? 뭐 포스트 모던도 크게 다 봤는데 새로운 건 없었죠. 예, 책에는 근데도 굉장히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30분 동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몇 줄밖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몇 줄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규칙성인 어떤 이성의 법칙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개성을 중시했는데 그 개성을 중시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전에 어떤 하나의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라는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지금도 우리가 그왜 공부를 하다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문화 활동도 다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페미니즘도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페미니즘은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전까지 이제 서구 중심, 그러니까 서구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이걸 좀 벗어나서,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인 것이죠. 백인이 짱이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뭡니까? 짱은 없어. 다 똑같아. 백인도 똑같고 흑인도 똑같고 황인도 똑같고 다 똑같은, 우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왜 우리도 지금도 왜 살색이라는 개념을 잘 안 쓰고 뭐 살구색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다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들이에요. 전부 다 미술에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치가 없죠. 응? 예를 들면 살색이라 하는 것은 무조건 그 살구색으로만 되어 있어야 돼라는 개념을 타파해버린 거잖아요. 크레파스의 검은색도 살색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페미니즘은 결국에 서구 중심의 남성 중심 사회였죠. 지금 예전에는, 그리고 더 예전에는 그 투표권이라는 것도 남성만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런 걸다 빼버리고, 아니 여성도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남성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목적 하에 우리를 좀 폄하하냐, 이런 걸 없애달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페미니즘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게릴라 거즈라는 그 미술로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몇 프로인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80%, 예를 들면 몇 프로, 80%는 아니고 한 86%, 88%뭐 그 정도의 그림들은 다 여성의 나체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2%만 남성의 나체다. 그러면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자는 옷을 벗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응?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그 여성의 성적인 소비 뭐 이런 걸 비판을 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긴 하죠.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미술 필드에서 여성의 비율이 좀 적긴 하니까.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도 뭐 여자의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어떤 직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 와서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그게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여성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모더니즘이 된 경향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뭐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또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에서 갑자기 그게 하나의 절대 진리로 변해버린 또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게 또 심화가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또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이걸 또 타파를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걸 비판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시면 지금 42분인데 오늘 뭐 더 하려다가 그냥 뭐 천천히 더 나가봐야, 예. 원래는 이제 저 뭐야, 그 사진 조각까지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 8분 남았는데 그냥 디제인 흐름 요거 한번 복습하고 오늘은 끝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혹시나 또 뭐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은 사진 조각을 이제 배우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가 첫 번째 이제 전명하고, 이제 두 번째 사진 조각,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3학년은 이제 하나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빼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는 지필고사도 있으니까 지필고사를 좀 비율을 좀 높이고 수행평가도 조금씩 높여서 두 과목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의견을 받아볼 생각도 있는데, 뭐 또 이게 여러분들이 다 다 설문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예, 지금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학년 수업이. 예, 30명, 한 120명? 한 130명 되겠네요. 130명, 140명? 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설문했는데 50명밖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디자인의 흐름 이제 한번 복습을 하고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산업혁명과 근대 디자인 출현, 산업혁명을 이유로 기계 생산된 제품들이 새로운 디자인 철학의 등장을 촉구하였다. 그러니까 기계 생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럼 무슨 생산이죠? 요즘에도 기계 생산을 하긴 하죠. 근데 기계 생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이제는 기계 시대라고 얘기는 잘 안 하죠.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이랑 기계의 차이는 뭡니까? 기계는 어떤 그 태엽이나 이런
그 어떤 전통적인 그 방식의 어떤 피스톤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뭐 그 나사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근데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근데 그 신호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떤 그 톱니바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형식을 떠나서 어떤 그 전기 자극으로만 이제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용하고 어떤 그런 기계적인 사운드가 좀 적죠. 그래서 왜 자동차를 봐도 요즘에 전기차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기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디지털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고 기계는 이제 또 옛날이죠. 산업혁명이니까 벌써 100년 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말하는 이런 기계들은 어떤 톱니바퀴나 어떤 그 물리적인 실제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혹시나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날도 기계 쓰긴 쓰죠. 로봇도 기계잖아요. 근데 그거 로봇은 이제 기계는 기계인데 디지털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어, 아날로그 시대가 이제 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라는 것.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죠. 텔레비도 뭐 디지털 TV, 텔레비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신호 자체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계 생산되면서 이런 게 등장했다. 지금은 이제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점점. 어쨌든 미술 공예 운동은 뭐였냐? 최초의 디자인 운동으로 대량 생산의 질적 저하를 비판했어요. 이게 니네 생산성에 넌 치중하니까 어때? 재질이 너무 후지다. 그러니까 옛날에 재질이 굉장히 좋았던 이 수공예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수공 부여를 주장했다 그랬죠. 아르노보는 뭐였어요? 여기에서도 그 미술 공예 운동은 너무 그 산업 재료를 잘 안 썼는데 그래도 우리 산업 재료는 좀 쓰면서 곡선적인 이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식물을 도식화한 것도 또 그 산업 재료를 좀 섞긴 썼기 때문에 이런 걸 도식화했다 그랬죠. 하나의 양식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데코에 가서는 좀 더 도식한데 완전 그냥 하나의 규격을 만들어 버린 지금 요런 곡선들보다 요런 건 좀 그래도 자유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걸 아예 제거해 버린 그런 더 장식적인 경향으로 떠지는 게 바뀌는 게 이제 아르데코라 그랬죠. 분립하는 뭐였어요? 세제션이라고 해서 전통 미술에서 우리를 분리하겠다라는 의미를 설파한 것이죠. 그래서 뭐 디자인 회화에 걸쳐 전개되고 뭐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뭐 직선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뭐 맥킨토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었죠. 이미지는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능적이긴 하죠. 뭐 모더니즘적이긴 하죠. 단순해 보이니까. 근데 보세요. 이 등받이가 이렇게 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응? 이런 직선을 굉장히 강조한 이런 장식적인 경향의 디자인을 맥킨토시 의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르노보의 대표적인 양식인데 이게 세저션의 분리파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디자인은 뭡니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근대성을 지향하는 흐름이라고 했죠. 근데 합리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거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독일 공장념의 목적이 뭐였어요? 대량 생산이고 대량 소비고 어떤 대중화였죠. 그러면서 공업 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도 심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 그 제품들의 어떤 디자인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구조를 긍정하고 이 말은 대량 소비나 대량 생산은 이제부터는 좋게 봤다. 여기까지는 그런 거는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독일 공장혁명에서는 공장 생산을 적극 수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제품을 규격화했다. 이거는 이제 심미적인 요소를 같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디자인이 30가지나 되니까 주전자 하나에 대해서 그것도 비싸긴 비쌌다. 디자인을 여러 개 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공을 일단 만드는 부분들이 생겼고 생산에 있어서는 대량 생산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데스틴 뭐였죠? 그 몬드리안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건축가들이 어떤 그 전쟁의 비합리성에 반대해서 합리적인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하에 모든 거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수직 수평선을 뭐 건축에 다 넣어야 되고 뭐 삼원색도 다 넣어야 되고 검은색과 뭐 흰색 그 무채색들도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개념들을 설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몬드리안의 조형 이념을 좀 실천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된 조형 원리를 적용하여 제한된 색과 직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일된 조형 원리를 추구한 것은 바로 전쟁의 비합리성,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발전을 통해서 어떤 과학기술로 이제 우리가 진일보한 똑똑한 생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뭐였어요? 지들 이기심 때문에 다 전쟁하고 싸운 거였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탈파해서 그러면 그냥 우리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거기를 추구를 하자라는 정신을 좀 설파한 거예요. 이제 바우하우스는 바로 이제 어떤 그 독일 공장 연맹의 이런 생산성이나 어떤 그 체계적인 방식 그리고 디자인을 좀 단순화해서 질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학교에서 좀 실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독일의 조형 학교 이름이자 예술과 공학 기술을 통합한 그들의 디자인 양식을 일컫는다. 그리고 기능에 충실한 외관이 특징이다. 그래서 뭐였어요? 기능을 뺀 것은 이제 다 제거를 했죠.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더니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죠. 아르데코도 똑같습니다. 직선과 기하학적인 무늬를 사용하고 사치스러운 재료, 그러니까 비싼 재료를 다시 사용한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속도감 등을 근대적 감성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뭐 그 아르누보의 어떤 이런 곡선들을 패턴화 시켜서 더 강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직선 자체의 어떤 그 장식적인 형태 그런 걸 추구한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제 양식은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좀 더 심화가 돼서 완전 기능에만 충실한 그런 건축을 얘기를 합니다. 왜 국제 양식이라고 붙었다 그랬어요?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나 문화적인 양식을 다 제거한 그리고 모두에게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표현했다 그랬죠. 그래서 국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현학적, 그러니까 뭐 학문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학문적인 태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런 태도에서 반발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자. 하나의 절대 가치는 없어. 라는 걸 주장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 말도 예술의 대중화를 부르짖은 것이죠.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그 싸구려 컵 같은 것들이 대중예술이 될 수 있고, 고급예술은 뭐예요?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절충을 해서 어떤 그 보석의 어떤 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뭐 스와로브스키 있잖아요. 그게 그 큐빅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다이아몬드의 어떤 그 고급 예술을 대중성 있는 어떤 형식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스와로브스키가 좀 싼 편은 아니죠, 굉장히. 근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 유리의 형태는 보통 다 보석의 어떤 그 귀중한 고급 예술의 형태를 좀 바꾼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유리 공예가 좀 발전한 건 또 어떤 보석의 어떤 아름다움을 대중에게도 전파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다 포스트 모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식을 봤는데 어떤 브로치 같은 거에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큐빅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거를 사람들 다 하고 다니잖아요, 대중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예를 들면 뭐 그 삼성의 그 재벌 딸이죠, 이부진이가 큐빅으로 되어 있는 브로치를 예를 들면 하고 다닌다. 근데 그 멀리서 보면은 그게 브로치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인 차이는 거의 없게 된, 근데 그 취지가 뭐였다?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어떤 그 경향을 좀 파괴하는 그런 성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보시는 토넷의 이런 곡선적인 나무로 제작되어 있는 이 의자는 뭐예요? 공장의 대량 생산 방식을 거부한 미술 공예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반데벨데는 뭐였어요? 반데벨데는 이제 나중에 뭐 저 뭐야, 독일 공장 연맹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아르누보 사람이야. 아르누보 디자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어떤 트로폰 포스터라는 이 이미지에서 어떤 곡선적인 이런 느낌, 그리고 화려한 패턴들 이런 게 보이죠. 장식적이죠. 좀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데코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바겐펠트라는 이 작가, 이 작가는 이제 바우하우스 작가예요. 그래서 바우하우스에서 그 어떤 생산성도 높이고 심미적인 요소도 추가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그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리라는 재료 그리고 공업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 어떤 전등의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좀 대중적이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지금 이거는 박앤펠트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네이버에 7만 원에 판매 중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쳐봤어요. 근데 판매 중이더라고요. 요 의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건 한 170만 원인가 한 군데서 팔더라고요. 어쨌든 자, 릴리크라는 작가의 어떤 이 유리 작품. 이 사람은 이제 아르누보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데코로 넘어간 사람인데 소형대로 꽃병을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보석 세공사였어요. 근데 보석 세공사의 어떤 그 보석의 그 어떤 이미지를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리라는 걸 적극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포스트 모던으로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장식적인 형태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심미성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성을 전달해주는 경향이긴 한데 어떤 포스트 모던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공예의 그 어떤 아름다움만 추구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예술은 다 그래도 대중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미술 공예 운동도 그렇고 아르누보도 그렇고 다 추구를 했어요. 분립하는 대중성을 좀 추구한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전통의 어떤 그 회화의 어떤 그 아카데미즘을 좀 타파한 경향. 그러니까 이런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결합은 다 포함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걸 생각해보니까 왜 여기만 썼지? 근데 어쨌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수업에 다 설명했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폐쇄라는 이 작품, 여인의 작품, 여인이라는 이 작품은 뭐냐면 그 빌렌도르프 그 비너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선사시대 그 돌조각품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흉부랑 둔부를 좀 강조한 어떤 이런 이미지. 여기서 보시면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뭐 여기는 뭐 약간 여성의 흉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둔부를 상징하기도 하는 어떤 형태죠. 그래서 이 밑에 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의 탯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있는 뭐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사물 자체 대상에 어떤 의미를 막 부여를 했죠. 이게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에서도 그렇고 재료에서도 그렇고 폴리우레탄이라는 뭐 신소재 소재를 쓰면서 이런 거를 어떤 고급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작품 자체에서도 어떤 그 모성이랑 그 아이의 어떤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추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의자의 어떤 기능성에서 빠져나간 것이죠. 여기 보시면 또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일찍 끝냈으니까 오늘 조금 오버했다고 보시죠. 여기 좀 하다가 말기는 좀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예, 뭐 혹시나 좀 이제 연기가 되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그 사진 조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여기 성취 기준이나 뭐 이런 것도 긴 있는데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 역량은 좀 중요하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미적 감수성을 뭐 하냐? 시각적 소통 능력은 뭡니까?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얘기한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품을 보고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타인한테 내 사고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경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예, 실제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이번에도 이제 과제는 없겠죠. 예, 지난번 과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에는 좀 뭐 이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답을 이렇게 베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업을 그냥 들으시고 내가 여태까지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야 제가 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이지 남들한테 좋은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지. 뭐 이렇게 어, 타인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모르지?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 좀 더 오늘보다 발전된 나를 내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성취 지향 평가가 아니라 뭐 성장 지향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니까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왜 틀렸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느냐 그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잘 못해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예, 마지막 수업이 있죠.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교실에서 뵙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